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또 비틀어보는 남자 모셨습니다. 늘 이렇게 정장을 입으시면 수트에 이 행커치프를 꽂고 멋있게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시사계의 진돗개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입니다. 으르렁. 네. 예, 참, 청와대에서 탈출하시느라고 힘들으셨겠습니다. 네. 지금 각 당이 경선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어떻습니까? 그게 결정나죠? 예. 그래서 이번 주를 슈퍼 위크다. 슈퍼 위크다. 이렇게 이제 벌써 부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선이 이제 거의 이제 종반으로 이제 치닫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바른정당이 가장 빨리 결정이 되죠. 내일이면 딱 결론이 나옵니다. 예. 예. 자유한국당 31일. 31일.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4월 3일, 예. 국민의당은 4월 4일이긴 한데 예. 대체로 이번 주 정도에는 윤곽이 다 잡히지 않겠느냐. 아니, 국민의당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이제 날짜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지역 순회 경선을 이제 예. 치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민주당 광주 경선 결과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투표는 끝났고 예.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한 6시 40분쯤 결론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예. 조금 더 늦어질 거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옛날에는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숫자가. 예. 그래서 이런 속에서 벌써 특정인을 이제 당선을 기정사실화한 그러니까 기사를 쓰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장 투표 결과가 사전에 좀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이제 광주 지역이 그렇죠. 이제 유출이 됐고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지역에서 압승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기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몇 퍼센트 득표하느냐가 사실은 더 관심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이면 압승, 50% 이상이면 그래도 이제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그런데 50% 미만으로 나오면 텃밭 호남에서 이 정도면 다른 곳에서 좀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50% 선이 고선이군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예. 50% 사실은 높은 수치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후보들이 얼마나 이제 획득하느냐도 사실은 관건이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 민주당은 충청권이 이제 내일 있고 영남권이 31일, 수도권 강원 제주가 4월 3일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결정이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없으면 이제 결선 투표가 4월 8일 있는 거죠. 예. 근데 국민의당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광주 전북 경선에서 안 전 대표가 60%를 넘는 득표율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역시 안철수 당이다. 이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거고. 패권당입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우리 보고 패권주의 그러는데 국민의당도 만만치 않다. 오픈 프라이머리 했는데요. 그렇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좀 동원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국민의당이 또 발끈하고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무 잔치집엔 좀 이렇게 축하해주면 안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건 통 크게 좀 해야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몇 개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세론의 주인공도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한테 정치 맡길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이거 제가 말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좀 민감하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25일 광주 전남 제주 경선에서 60.6% 그리고 이제 26일 전북 경선에서 72.6% 획득을 했고 내일이 이제 부산 경남 울산 부울경에서 이제 경선이 있고 30일 날 대구 경북 강원 경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경기, 4월 2일 서울 인천, 4월 4일 대전 충남 이렇게 되는데 초반 압승 분위기가 이제 끝까지 갈까? 이게 이제 관심사긴 한데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현재는 지배적입니다. 대세엔 지장이 없다라는 말은 안철수 전 대표가 아마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 쪽으로 가면 제일 먼저 끝나잖아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정책평가단 투표를 이번에 40% 반영을 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계속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59.8%나 득표를 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 거의 압승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25일, 26일 날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미 끝났고 요게 30%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걸쳐서 당원 선거인단이 투표가 30% 진행이 되고 28일 날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 최종 확정하는데 이 바른정당 역시 후보가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 살펴봤고요. 국민의당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살펴봤고요. 한 군데 남았죠. 자유한국당.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31일 날 전당대회에서 이제 원샷으로 딱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끝나는 이제 그런 식인데요. 26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책임당원 현장 투표 실시했고, 그러니까 29일, 30일 사이에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합니다. 요게 이제 각각 50%, 50%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이제 결과 발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그래도 뭐 아무래도 전국적인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다소 앞선 거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친박계 후보 단일화 얘기가 좀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긴 한데 막판 단일화. 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변수긴. 막판 단일화 변수라고 하시는 말씀은 친박계 후보. 다시 말하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요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내 친박당끼리, 친박계끼리. 지금 친박계 후보가 사실상 3명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홍준표 지사 1명이 있는데. 1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바로 모레부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려면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늦었죠. 어떻게 보면 그죠.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바대로 보면 대진표 거의 나왔는데. 거의 또 대선 후보들도 이미 다 결정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뭐 여전히 조금 변수는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변수는 한 여쭤봐야 되겠고.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지사,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정의당 또 심상정 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5자구도. 로 가거나 또는 4자구도인데 역시 변수 마지막 변수는 바른정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지금 정당 지지율도 낮고 또 후보 지지율도 낮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끝까지 완주할 거냐 이걸 고민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뭐 본선 끝까지 완주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걸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다른 정당하고 연대를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한다든지 또는 뭐 도로 자유한국당하고 연대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것이 가능한데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양자구도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비용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 비용으로 씁니까?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15% 이상 본선에서 득표하면 최종적으로는 다 100%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507억 정도 이제 허용 범위인데 물론 다 쓰는 건 아닙니다. 후보에 따라 좀 적게 쓰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는데 기본 한 200억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선 후보 그러니까 지역 사람당 각 지역에 다 뭐 현수막하고 뭐 그 한 정당당 그 홍보물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부터 이제 후원의 모금도 가능하고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당에서도 조금 이제 이렇게 비용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달해서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가 이제 후원금으로 해결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선거 이후에 선거 공영제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표심 이동도 상당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거의 뭐 일강 독주 체제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길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안희정 표는 또 만약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재명 표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약에 안철수가 패하면 민주당 반, 한국당 반 이런 시나리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표심의 이제 정밀한 이동, 세밀한 이동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대목인데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긴다라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던 표가 과연 문재인 전 대표 지지로 100% 다 이동을 하겠는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뭐 이번 경선 과정에서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한 거는 별개로도 기본적으로 안희정 지사 지지표 중에는 중도라든가 보수 지지층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철수 중도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 지지 쪽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그 시장표는 의외로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 지지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좀 적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진보 선명성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일치하는 대목이 있고 심상정 대표가 요즘에요. 은근히 지지율이 살살 좀 오르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인기도 의외로 좋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완주하시면 좀 의외로 투표를 좀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내신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관련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그 검찰이 법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영장 여부를 청구하지 않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상대로 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변호사님은 검찰총장 안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일반인들은 풀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재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시면은 네. 거기에 지금 소위 이 최순실이나 안종범이나 정호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종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몸통이 누구냐 하면 주범에 속하는 사람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같은 이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고 뇌물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뇌물죄에 있어서는 뇌물을 준 사람보다 네. 뇌물을 받은 사람의 처벌이 훨씬 무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어떤 형평성, 왜냐하면 종범이나 예.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은 사람이나 네. 주범이 구속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변호사들은 바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법리적인 어떤 논쟁보다는 네. 집 앞에 지지자들을 직결시켜서 어떤 여론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속영장 청구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도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꼭 그런 면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검찰에서는 진작에 결정이 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장 청구라는 것은 범죄 혐의의 어떤 중대성이라든가 다른 공범 또는 뇌물 공여자의 형평성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의 대응 전략이 잘못됐다 이런 점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은 이미 검찰 쪽에서 그렇습니다. 뇌물죄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생각이셨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그 청구한 혐의를 보니까 좀 깁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뇌물 등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앞에서 형평성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럼 SK와 롯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점은 일단 사실관계로 확정이 돼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지만은 아직까지도 SK라든가 롯데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범죄 혐의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법률 용어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에서 기소가 무슨 의미인 거 하고요. 그다음에 범죄 형태가 확정이 되었다 그랬는데 범죄 형태의 확정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우선 범죄 혐의가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어떤 범죄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기소함으로써 범죄 혐의가 일단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면 법원이 그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원에 그 범죄 혐의를 넘기면서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범죄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검찰은 보고 이거를 이제 기소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실형은 피하기 힘들다라고 봐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한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십니까? 그런데 물론 형량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법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형량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은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이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우 높은 형량입니다. 거기다가 뇌물을 준 사람은
1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실형이 지금 이 경우에는 형법상 1억 원 이상을 받았으면은 지금 1억 이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실형을 사실상 피하기가 힘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 앞에서 말씀해 주실 때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형량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준 사람은 그렇습니다. 1월에서 5월 정도 받고 1월에서 5년 이하입니다. 5년 이하 받고 예. 그다음에 뇌물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상 무기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검찰이 밝힌 혐의는 뇌물죄라는 점 외에 따로 구체적인 건 나온 게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기소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 뇌물죄뿐만 아니라 이미 검찰에서 저번에 처벌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뇌물죄가 특별히 추가됐다는 의미가 큰 거지 이미 그 나머지 범죄 사실도 다 지금 그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3개 항목 아니면 뭐 8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다 범죄 확정을 하고 기소를 한 상태면 왜 이렇게 그동안에 김순환 검찰총장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권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거는 이런 거라고 봐야겠죠. 자, 검찰이 이미 범죄 혐의 자체가 상당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 그러면은 엿새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로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법리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또 어떤 국민들의 여론의 추이도 좀 살펴보고 이럴 필요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변호사님 30일 오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과거에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보면은 그 피의자분들이 일단 구치소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요거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뭘 하느냐면 조금 복잡합니다만 구인영장을 먼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 전에 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사람을 오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으로 오라 할 때 그 구인영장을 발부할 때 인치 장소, 그러니까 대기 장소를 구치소로 적느냐 아니면 검찰청의 검사실로 적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특검 수사에서는 법원이 구인영장의 인치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적었기 때문에 글로 간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적느냐 하면은 구치소로 적지 않고 검찰청 검사실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다른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실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검사실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뭐 구치소에서 대기할 때 이 몸을 어떻게 검사한다 그럽니까? 어떻게 표현을 씁니까? 법률 용어. 검신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검신. 몸을 검사한다는 게. 검사실에 이렇게 계실 때는 검신은 하지 않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검신에 대한 문제도 사실 좀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인권적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그죠? 그런 다툼이 있지만은 다만 이제 구치소에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치소에서는 금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칼이라든가 무슨 뭐 흉기라든가 또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검신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올 때 혹시 병이 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이제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구치소로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컨대 과거에 보면은 1995년도에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구속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면은 그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별도의 그 독실을 하나 방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수용을 했고 또 전두환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다가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서 수용을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다른 그 재소자들과 서로 이게 부딪히지 않게 한다든가 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서는
그 다른 대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도 역시 그 구치소 안에 있을 때라도 네. 그 경호는 유지가 되는데 다만 네. 그 경호를 뭐 경호실에서 지금처럼 할지 네. 아니면은 구치소에 위임을 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그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영장 전담 판사로 강부영 판사가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잠깐 좀 인물평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은 예. 그야말로 법원에 아주 유능하고 예. 검증된 판사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부영 판사는 예. 그 제주 출신으로서 예. 그 아주 그 동기 중에서도 유능한 판사로 이렇게 예. 그 다들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 어려운 법률 용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경수 감사합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네, 방금 YTN으로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투표소 투표 결과 문재인 후보가 1위로 합산 집계 60.2%로 압승을 한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투표소 투표 결과 총 12,524표, 이재명 후보가 1,862표, 14.9%, 최성 후보가 44표, 0.4%,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8,167표, 65.2%, 안희정 후보가 2,451%, 19.6%, 6%, 무효가 14표 이렇게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뉴스는 7시 뉴스에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